다음은요. 오늘 오전에 인천 송도에서 벌어졌던 사제 총기 사건의 경찰의 수사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기존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도 있고 그동안에 이 60대 남성 아버지가 주장했던 것이 배척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요. 아들이 지원금을 끊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동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근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가족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서 월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떤 시점부터 이 급여가 끊겼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해 왔다고 하고 또 아들이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목된 회사 측에서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피해자는 본사 직원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계속해서 이번 사건과 회사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가족 회사에 이름을 올려서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국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범행 동기는 계속 아들이 무엇을 잘못해서 가정 불화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피해자 탓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이번 범행 동기 하나의 특색 같은데요. 모든 것이 이제 그 나의 책임이 아니고 외부에서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알려진 진술을 좀 분류하게 되면은 지금 그 생활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점과 또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물질적인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생활비에 대한 지급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불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 그 불화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배신을 나는 당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은 이것에 대한 온당한 정당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죠. 합리화와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가 바로 아들에 대한 직접 공격과 또 자신이 묵었던 그 장소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방화. 이것을 결국은 요약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이면에는 사실상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가족이 원인 제공을 했다.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이제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 가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지금 그 가족의 입장문 발표의 그 행간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이혼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8년 전까지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왜냐하면 아들에게 좀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런데 어쨌든 출가를 하니까 이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것을 아버지는 모르게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사실상 가족 입장에서는 배려를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아버지는 나만 빼고 이혼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족끼리는 공유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건 상당한 소위 말해서 배제와 나를 한 곳으로 이렇게 제외시켰던 그러한 이 배신감도 사실상 가정 불화로 본인은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지속적인 그 생활비에 관한 불만의 그 토로도 왜 갑자기 이렇게 끊느냐라고 하면 이 물질적인 배신을 했다. 그렇다 본다면 나는 여기에 정당한 응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 구조가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 말도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왜냐하면 전처하고 아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상반돼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이제 밝혔는데요. 일단은 전처도 지원을 했고 아들도 지원을 했고 어떨 때는 중복해서 지원을 했고 지원을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왜 이런 살인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요. 경찰은 일단 피의자가 지원이 끊겼다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이 시점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합니다. 금융계좌를 분석해서 시점을 확인하고요. 특히 휴대전화의 포렌식 결과를 통해서 실제의 동기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얘기하는 건 오히려 두 사람이 겹쳐서 지원을 하기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물론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이 부분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피의자가 얘기하는 거지 경찰은 그 얘기를 일단 듣고 다른 원인을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살인 용의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 경제적인 지속이 계속되었고 끊어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 정보를
파악을 해서 판단해야 될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계좌 같은 거를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지속적으로 생활비가 입금이 됐는지 그리고 1년 전에 이후부터는 정말 단절이 됐는지 이거는 결국 이제 개인의 금융 정보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아마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추정을 하는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이 살인 용의자의 진정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일까? 제가 그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부인과의 권력 불균형에 관한 무엇인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속성은 상당히 그 권위적이고 오히려 자긍심이 지나칠 정도로 높은 것이 하나의 그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바꿔 얘기하면 이 사건을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 폭력, 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가정 학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범죄자의 그 특성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그 장악하고 유지를 하고 이와 같은 권력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예.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다 본다면 이런 그 권력 불균형을 극단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응징 그리고 예. 내가 생각하는 방법의 처벌 그렇다 본다면 이 상황 자체가 그래도 원래 옛날처럼 균형적인 상태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하는 왜곡된 이 권력 추구적 범죄자의 특성이 아닌가 저는 평가합니다. 또 하나 오늘 경찰 수사 결과에서 밝혀진 부분이 무려 이 범행을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경찰 브리핑에 따르면 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8월부터 총열에 쓸 파이프라든지 이런 총기 제작에 필요한 필요 물품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약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대상이 지금 친아들 내지 가족들이었던 거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이런 총신이 쓸 총열로 쓴 파이프 같은 거를 구매한 시점이 1년 전이다. 그러면 이거 교수님, 네. 잠재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심리적인 게 작용을 하다가 1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그것이 하나의 그 잠재적인 가정 간의 그 갈등이 잠복되어 예. 있다가 그 일이 하나의 그 촉발 요인이 되었고 그러면 이 촉발 요인에 대해서 이제 행위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이제 무려 1년 동안 이제 걸렸던 것인데 예. 이것이 사실상 일반이 생각했을 때는 1년 동안이나 그렇게 준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범죄자들은 이 상황 자체를 중요한 목적으로 삼는 일상생활의 하나의 그 심리적 생존 과업으로 이제 삼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생존 과업이. 예,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응어리진 이것을 해소하는 그 방법과 실제로 이 물건을 찾고 그다음에 그 철공소에 가서 제작을 하고 이거를 뚫고 이런 하나하나의 그 과정 자체가 본인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오히려 간접적인 사전적인 만족감을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지금 꽉 차 오르는 나름대로의 응징과 복수심과 분노 자체가 나름대로 릴리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기 때문에 예. 그 과거에 계속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도 자신의 그 맞춤형 장비 장구를 만들어서 예. 그것을 계속 개조하고 또 그것을 더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생각 속에는 어느 날 오게 되면 결정적인 나의 결단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생존 과업으로서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이렇게 그 치밀한 제작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평가합니다. 예. 범행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 60대 남성이요 편의점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무려 밖에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머물렀다는 거예요. 차량에서. 이때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일단 이때 피해자는 총기를 싣고 온 렌트카 안에서 네. 실제로 진짜 범행에 나설지에 대해서 갈등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지금 경찰 측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고민을 끝내고 나서 범행을 결심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온 즉시 문을 열어준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곧바로 총 2발을 발사하는 범행에 나서게 됩니다. 예, 아들 집에 들어서자마자 총을 발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 교수님, 1년을 준비하고 이 차 안에서 30분, 40분을 소비한 거는 또 뭐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내면의 뭐 갈등적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저는 그 다른 측면에서 지금 그 준비해 온 그 총신, 탄환 그 자체가 제대로 잘 작동이 될 작동하는지.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전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날이 가장 중요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예. 1년의 그 준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던 그런 시간으로 30분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동안에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아들에 대해서 내면적으로 갈등을 한 것이 아니고 범행했을 장비를 손질해 데 시간을 썼을 가능성이 예, 있다는 저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나의 아들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 내가 제거하고 처벌을 해야 할 그러한 물건 같은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컸던 거죠. 그것을 방정할 수 있는 것이 초인종이 눌려서 문을 여는 순간 바로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역시 일종의 공감력, 나의 아들 그 감정보다는 예. 내가 이날을 기다렸고 내가 응징하는 공식적인 처벌의 날이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에 그 최종적인 그 장비 장구를 점검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아마 그 이 장비 장구 안에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왜냐하면 이 사제총 자체가 일회용이라고 지금 경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4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1회에 한 발씩 그 사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일정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두를 해치려는 계획이었으니까 뭐 뒤에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들 뭐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거는 필요가 없나요? 그러니까 결국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상 동기 또는 예. 공감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이한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그 측정 도구인데 사실은 그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예를 들면 정상인에도 사실은 뭐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성공한 CEO나 성공 예술가에도 나타나는 예. 뭐 그런 이제 특성, 특별한 성격 구조다. 그리고 이것이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가 뭐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니죠. 이런 일이 어떤 연유로 생겼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예. 이것이 그 법적인 뭐 증거로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뭐 어쨌든 우리의 사회 입장에서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어느 순간에 특별한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범죄가 생기게 되면 꼭 이것을 검사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 해외에서는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유죄가 다 확정되고 나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도대체 이와 같은 이 심리를 임상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처음에 그 도입될 때 뭐 조금 좀 왜곡된 상태로 도입이 돼서 무조건 사이코패스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입니다. 예. 또 범행 당시에 유조 측 얘기로는 아들뿐만 아니라 참석자 모두를 공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은 맞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동석했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유족 측의 진술은 다릅니다. 이날 아들을 향해서 총을 쏜 뒤에 가족들이 방 안에 숨으니까 이 숨어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윽박을 지르면서 계속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문을 열지 못해서 범행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고 예.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 며느리의 지인이 같이 있던 지인이 집 밖으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지인에게도 총을 격발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 불발이 되면서 이때도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경찰은 지금 이 피해자가 당시에 다른 사람들 역시 해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살해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 이럴 거는 살인 미수죄 이런 혐의도 적용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살인죄 한 건 그리고 살인 미수와 관련해서 총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우리 사건 살인죄와 관련해서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사건인 경우에는 무기징역형까지 굉장히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요. 인명 경시라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명을 무참히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빼앗으려는 시도가 있었을 경우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 손주 2명 그리고 지인인 가정교사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가정교사를 추격하고 총기를 겨누었다는 점 더군다나 숨어있던 며느리와 손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국혁 교수님 애초에 이 사람은 그 아들 집에 갈 때부터 이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갔겠죠. 그렇죠. 결국 이제 그 큰 틀에서 그 마음속에 이제 지도를 이제 그린 상태에서 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 가부장적 그 권위 자체를 계속 이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극단적 욕구가
도망가는 가족까지 쫓아갔던 이런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또 하나가요. 이제 본인이 살고 있던 집에 인화성 물질 폭발물을 설치를 했는데 왜 설치했는지도 경찰이 좀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색을 정리할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당초 알려졌는데요. 이걸 두고서 그렇다면 폭발물을 통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지만 그런 예.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단순히 자택에 있는 자신의 이 생활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폭발물을 설치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인데요. 예. 앞서서 피의자는 체포 이후에 범행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미사리나 한강 쪽에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예. 이제 이런 사실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게 그게 누구의 흔적이냐가 문제인데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흔적을 무서워서. 지우려고 하면 결국은 그 아내 명의로 그 아파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응징과 그 자체에 대한 그 처벌 그리고 이거 자체를 완전히 소고해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이제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보고 싶었던 이런 면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 모습 자체가 방화이기 때문에 방화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이제 왜곡된 형태의 카타르시스죠. 즉 지금까지 그 쌓였던 그것 자체를 완전히 그 해소하고 그것을 그 보면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응원해졌던 물론 이게 다 왜곡된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지금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공간 자체도 결국은 이 전처의 제공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권력적으로 불균형된 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타살 후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족 학살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장소는 그렇게 극적인 상태로 세상에 알리고 나의 극단적인 상태는 이 한강이라든가 하남 쪽 미사리에 가서 최후를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속의 계획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진술했다는 뭐 한강이나 미사리 쪽에서 생을 마감하려 했다. 이 진술은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다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까운 의미 있는 타자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을 하고 나서 예. 본인도 사실은 이제 그 목숨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곤 이제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 큰 그 틀에서는 이와 같이 나의 권위를 다시 그 회복시키고 권력 불균형을 정상적인 것으로 역전시키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가족 전체에 대한 처벌이다. 이것은 이제 응징으로서 타당하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심리 구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 중에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 피의자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나는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혀서 이것도 본인의 정당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이제 중화 기법, 소위 말해서 이 합리화 또는 명분을 이제 찾는 것이고 예. 이 원인 자체를 외부 귀인, 외부 탓으로 이제 그렇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인데 이런 착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정도면 외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것이 아마 가족에 대한 무엇인가 불만과 배신을 원인으로 삼는 것인데 착한 사람이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것은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은 애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핵심적인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항변이 아닌가 보입니다. 손재현 변호사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조금 늦었던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일단은 피해자가 총을 맞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경찰 특공대 진입이 1시간 정도 이제 지연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경찰에서는 신고 접수 당시에 이제 피해자의 이제 가족인 며느리겠죠. 또 피해자 기준으로는 아내가 이 가해자가 총 가지고 집에 있다라는 취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총기를 가지고 집안에 있을 경우에 혹시 불미스러운 어떤 2차 충격이라든가 또 경찰에 대한 사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냐고 좀 늦어졌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CCTV를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 피의자가 집에서 이탈해서 나간 걸 알았다라면 조금 더 일찍 진입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아쉬운 지적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경찰에서는 가족들이 추가적인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